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문장학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12주차 1차시 전산설계 기초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수치 기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함수의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수치 적분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수치 미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에 비해서 사실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운 개념일 수도 있을까요? 그쵸? 원래는 저희가 미분 먼저 공부를 하고 적분을 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분이 조금 더 쉬운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함수를 갖다가 미분을 수행을 할 건데요. 이런 개념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저희가 극한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뭐 저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함수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함수 값이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남는 건 뭐 델타 x만 남긴 하는데, 이런 델타 x가 0이라는 극한 값으로 가야 되는데 뭐 발산이라든지 극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컴퓨터한테는 줄 수 없는 정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얘네들을 아주 간단한 형태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본다? 그냥 이거 자체를 극한으로 보내지 않고 기울기 자체를 본다. 물론 이 델타 x를 조금 최대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의 형태를 취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또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인피니트하지 않고 파이나이트, 유한한 정도의 사이즈를 갖게 이 델타 x를 취해서 이제 취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제 도함수에 비해서 에러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에러가 얼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로 다뤄야 될 경우는요, 높은 어큐러시를 갖고 있는 뉴메리컬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차드슨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라고 있는데 이건 18장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가 17장만 다루고 바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쪽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살짝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랩에서도 이런 차분, 이제 finite difference한 차분을 갖다가 구하기 위한 메소드로 이제 diff, 두 함수값의 차이, 그 다음에 gradient, 이 기울기라는 것을 구해주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 미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분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 적분을 통해 가지고 거리를 구했다면은, 반대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대한 함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은 다시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속도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액셀러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1차 미분을 수행을 한 거고요. 혹은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좌표를 시간에 따라서 2차 미분을 수행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미분을 통하면 우리는 아날리티컬 형태로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누구한테? 바로 컴퓨터한테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이라고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립변수라는 건 우리가 함수 인풋으로 넣어주는 x 값이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아웃풋 y가 변하는 건데요. 즉 x를 어떻게 줬더니만 y율의 변화율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이제 도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변한 비율에 따라서 y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변하는 동안 함수값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겠고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가 x가 변하는 게 아주 미세하게
델타 x가 0으로 극한으로 갔을 때의 변화율을 갖다 구하는 게 사실은 도함수인데요. 예, 바로 이 과정을 컴퓨터가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런 차분 근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ifferent approxim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두 점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델타 x만큼 존재를 할 때 그때의 함수값의 차이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델타 x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작아지게 되면 기울기가 점점 변하겠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특정한 위치에서의 점에서의 기울기, 도함수를 갖다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기울기와 이 정도의 기울기니까 사실은 예,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 컴퓨터적으로는 이렇게 구해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은 도함수랑 이 차분 근사가 된 거에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 최대한 이 델타 x의 크기의 길이를 최소화해주면은 그 차분의 크기가 최소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다른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즉, 이 점에서 내가 도함수를 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점을 하나만 갖고 와서 구해온 거잖아요. 근데 나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이 지점에서 살짝 움직였을 때 그 변화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도함수였습니다. 즉, 내가 앞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예, 뒤로도 갈 때, 즉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꼭 내가 앞에 점을 기준으로 변화율을 체크할 필요도 또 없고요. 즉 뒤에 점을 기준으로도 변화율을 체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예, 바로 에러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오늘은 총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을 하는 거랑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두 점 다를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도출을 해보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너무나도 쉬운 부분이라서요. 조금 오늘은 정말 쉬운 단원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차 도함수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예, 이 도함수 9배가 얼마나 빠르게 또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 즉 보통 이제 커베처 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차 도함수는 1차 도함수를 한번 수행을 하고 그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학적으로 저희가 하자라고 하면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함수값이 1차 도함수 자체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여기를 한 번 더 다시 미분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런 거에 해당하는 점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세트 점이 아마 하나 더 앞에 있어 줘야지 말이 될 거고, 그 두 애들의 차이를 이 델타 x의 차이에 새로운 뭔가 델타 x로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을 띄면은 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단계가 두 개라고 표현을 하면 더 사실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미분도 있지만 편미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편도 함수 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떤 함수가 그 안에 함수가 인풋으로 해당하는 독립변수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하나가 존재하는 이런 함수들이 존재할 때 이 함수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미분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도 미분을 수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죠? y는 고정하고 반대로 이쪽은 x가 고정이 된 거겠죠. 고정이 됐을 때 x가 움직일 때의 변화를 구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 극한의 개념만 적용 못할 뿐이지 우리는 수치적으로는 아마도 똑같은 방식을 취해서 체크를 해볼 거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아지고 싶으면 이만큼의 뭔가 오차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오늘 내용들의 시작과 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미분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컴퓨터한테 이런 방법을 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방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은
여기 부분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단원을 패스하지 않고 가는 건데요. 예, 공학에서는 사실 미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사실 공부를 더 시키는 거는 뭐 일반 물리, 일반 화학도 존재하지만은 예, 미적분학입니다. 이 미적분학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뭔가를 이해하거나 혹은 설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생물학 공부하실 때 뭔가 수식 공부를 하셨나요? 거의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바이오에다가 엔지니어링을 붙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는 뭐예요? 바이오도 수많은 수학적 표현을 써가지고 엔지니어링 되고 있는 분야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분야에 비해서 바로 이 미분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물공학이라는 말을 조금 쓰고 싶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기계공학, 전기공학, 에너지공학, 원자력공학,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화학 쪽도 화학공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분야에서 이 공학이란 말이 붙었다라는 뜻은 사실은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을 바로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3학년 때 아마 가시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공부를 배우실 부분은 바로 열 및 물질 전달, 아마 김신 교수님이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아마 교수님께서 안식년이셔가지고 김민성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열전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에너지 재료 기초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열 전달에 대해서도 조금 살짝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열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즉 온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둘의 온도는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선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 열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열의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온도랑 여기에서 온도가 서로 차이가 있으면은, 온도 차이가 있으면은 열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열이 전달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둘의 길이가 만약에 다르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근접하게 붙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온도 차이가 완전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가까우면은 열이 빨리 전달이 되려고 하겠죠. 평행을 맞추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점점 막 수렴을 할 텐데요. 근데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아주 큰 거리가 있어서요. 어때요? 온도 구배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여기 평행을 할 수 있겠죠. 즉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열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온도 차이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길면은 우리가 뭐예요? 아주 뜨거운 불이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가 엄청 뭔가 손바닥에서 아주 뭔가 아픈 통증을 느끼죠. 사실은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사실은 전달되는 열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좀 멀어지면 어때요? 손의 통증이 살짝 줄어들죠. 근데 물어볼게요. 불꽃의 온도는 거의 한 100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에 손을 해놨을 때 한 룸 템퍼러처인 한 25도 정도 되겠죠. 즉 1000도에서 한 25도 정도의 온도 차이를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거리가 가깝게 가 있으면 아주 그걸 뜨겁게 느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갑게 되고, 물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내 손바닥의 온도는 36도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1000도에서 36도랑 붙어 있는 거랑 좀 멀리 떨어지는데 36도랑 떨어져 있는 거랑. 즉 열의 세기라는 것은 그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서로 반비례하겠습니다. 물론 이쪽도 조금 다르게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온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이런 비례 관계식을 등호 관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떤 상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T1 매기 T2라고 해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온도가 가다 보니까 부호를 좀 높은 데서 낮은 쪽이니까 음수가 되면은 열이 가는 방향의 반대라서 마이너스를 좀 붙여준 것 뿐이고요. 이런 부호가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저는 옛날에 엄청 중요하다고 깐깐하게 수업하다가 교수님 부호 틀리셨는데요? 라고 막 이렇게들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예,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부호는 예,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좀 깨닫고 있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거는 상관없이 예, 이런 물질에 대한 K가 있는데요. 이 물질에 대한 K는 조금 좀 다른 얘기가 살짝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뜨거운 불이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쇠로 된 철판을 올려놓겠습니다. 그 손을 대면 어때요? 엄청 뜨겁죠. 그리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위에 나무 판때기를 좀 똑같은 두께의 나무 판때기를 올리면은 물론 이제 좀 나무가 뜨끈뜨끈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어때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사실 제가 말했죠.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전달되는 열을 느낀다고 했는데 손에서 통증이 약하다는 소리는 그 열의 이 Q가 전달되는 게 약하다는 뜻인데요. 즉, 예, 사실은 어떤 매질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이 K가 값이 달라지는 상수다라고 해서 뭐 열전달 계수라고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전도 계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표현을 하는 물리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물리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가 됐는데요. 그 사이를 갖다가 온도를 다 무슨 기술이 있어서 다 체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솔리드 라인과 같은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각 위치에서 열이 얼만큼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각 위치에서. 예.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온도가 위치에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 온도의 9배가 필요하죠. 이게 나와 주셔야지 물질을 K를 곱해 주셔서 마이너스 취해 주신 다음에 열전도량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데이터 포인트 있으시면 뭐 할 수 있죠? 인터폴레이션 보강 같은 거를 해가지고 혹은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예, 이 함수 솔리드 라인을 구해 주신 다음에 미분 한번 해주고 뭐 수학식으로 나오니까요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컴퓨터한테도 마저 시키려고 하면은 미분하는 방법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미분 도함수로 얻으신 다음에 열량이 어떻게 된다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물론 이쪽에서 기울기들이 다 이쪽으로 다 음수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은 이쪽으로 가겠고요. 반대로 온도 분포가 만약 이렇게 특정 점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진행되는 이런 방향에 대한 결과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전 열 전달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배터리를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 리튬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관계를 정말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형식의 후리의 법칙에 따른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은 물리 현상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에서 리튬 이온이 활물질 안에서 플럭스가 들어가가지고 안에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저장이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표면에 농도가 많으면은 안에 농도가 적겠죠. 그래서 그러면 농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면은 흘러 들어가야겠죠. 흘러 들어가는데 거리의 길이가 똑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도 차이랑 거리 차이에 따라서 물질의 위치에서 따라서 들어가는 플럭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열 전달 방정식과 같이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발전 전기, 발전 기계, 원자력 세 가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면담을 해보거나 그러다 보면은 저는 뭐 수학을 조금 뭐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 전자기학 같은 게 보니까 이게 잘 돼서 전기과를 발전 전기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저는 뭐 이런 거 사이클 특성 이런 거 보서 열 쪽이 더 재밌고 막 아니면 다이나믹스 같은 게 재밌어서 그런 쪽으로 수학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발전 기계를 오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럽니다. 수학이 다 똑같은데
이게 좋고 저게 싫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우리가 예, 제어랑 에너지 제로 기초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전기 일렉트리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아마 챕터 19를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전압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사이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여기선 전류를 좀 전자의 플럭스로 갖다가 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세기가 아주 가까운 데서 발생을 하면 그 세기가 크고요. 전압의 세기가 멀리 차이가 존재하면 전압의 전류가 좀 천천히 흘러도 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선의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그 세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컨덕티비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어떻죠? 식들이 다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체역학 같은 데서도요. 예, 저희가 유체의 벨로시티의 차이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고 점성계수에 점성계수에 비례해서 예, 뭐 이런 점성 법칙에 대한 유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유체 좀 약간 전단력이 끈적끈적한 액체에 발생하는 슈어 스트레스 같은 것도 사실 스트레스라는 건 유체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요. 이런 동점 특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체역학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스트레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에다가 영스 모듈러스를 곱해주시게 되면 뭐 스트레스가 된다. 아마 양 교수님 쪽이랑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여기도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죠? 예. 얘도 수학적으로는 변위 뭐 한쪽 끝은 고정시켜 놓고 뭐 막대기의 한쪽 끝만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그 변위의 디스플레이스먼트 U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U가 얼만큼 X의 위치에 따라서 얼만큼 움직였는지에 따라서를 저희가 얘를 스트레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원래 스트레인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리 현상 여러분들이 아마 기계 전기 원자력을 어디를 가시더라도 아마 유체, 고체 그다음에 심지어는 전자기학, 회로 이런 데서 표현되는 수많은 물리 현상들이 다 다음과 같은 뭔가 구배 방정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기준에는 뭐냐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한쪽 거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물리 현상에 대해서 다른 쪽에도 비슷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 스케일 혹은 멀티 피직스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연구를 조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거 안 배웠으니까 못해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하나라도 잘 공부를 하시면은 곰곰이 쳐다보시면 비슷하구나.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마 더 공부를 특정 단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 선형적으로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비선형 특성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런 전기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이제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1차적으로 강화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회로를 그리시게 되면은 다양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한번 차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요. 뭐 어떤 단원보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시간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미분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고정확도를 가진 미분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한 4장 정도에서 절단 오차 라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치적인 소수점을 갖다가 누락을 시키면서 발생을 하는 에러도 존재하지만은 모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기는 절삭 오차 트렁케이션 에러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저희가 함수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유출하고 싶을 때 뭐 이런 테일러 시리즈를 갖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위치에서 함수값이랑 그 함수에서 도함수에다가 그 다음 위치에 해당하는 그 길이 xi 플러스 1과 xi의 차이를 갖다가 h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개 도함수 한 거에 h제곱, 뭐 3개 도함수 한 거에 3팩토리얼로 나눈 거에 h 세제곱이라고 해서 상수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3차 도함수, 4차 도함수 무한하게 n차 도함수까지 쭉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테일러라는 분께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놓으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한번까지 다 더해 줄 수 있으시면은 다음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우린 컴퓨터가 수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그런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절삭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럴 때 바로 이제 트렁케이션 에러가 발생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저희는 바로 도함수를 먼저 구해봐야 되잖아요. 1차 도함수 먼저 구해보셔야겠죠. 즉 얘를 좌변으로 보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좌변으로 가니까 얘가 넘어가 줘야겠네요. 그래서 fxi i 플러스 1 빼기 fx에다가 여기 h 있었던 거를 양변에 나눠주시면서 h 나눠줬겠고요. 이쪽은 부호만 바뀌었고요. 이 팩토리얼 분의 2차 도함수의 h제곱이 h로만 바뀌었고요. 뭐 비슷한 식으로 뒤에도 다 아마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뒤에 다 쭉쭉쭉 적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1차 도함수를 테일러 전개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절삭 오차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서 자를까요? 먼저 여기서부터 자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현재 위치에서 함수값의 차이 나누기 그 구간의 크기의 차이를 설명만 해주실 수 있으면 도함수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신 오차의 크기는 2차 도함수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정말 잘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까지 가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여기를 구해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은 여기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딱 고려를 해주시면은 두 점에서의 함수값만 가지고 도함수를 구해올 수 있다라는 기법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2차 도함수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차 도함수는 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도함수를 갖다가 수행을 한다는 소리는 구간의 크기가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한 거겠지만은 1차 도함수의 첫 번째 위치랑 2차 도함수의 현재 위치를 서로 차이를 빼준 것만큼이 2차 도함수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였죠? 이 1차 도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구간의 크기에다가 앞에 거의 점 빼기 현재 위치에서의 점이었죠. 이거를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먼저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xi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죠. 기울기가 똑같은데 대신 기준점이 i 플러스 1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는 i 플러스 2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h로 다 묶어주시고 분모 내리니까 h제곱이 됐고요. 그리고 x i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형태로 마이너스 두 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2, 그다음에 xi 플러스 1 하나, xi 하나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2차 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얘도 어때요? 모든 2차 도함수를 3개의 함수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나 이렇게 2차 도함수 2팩토리얼로 나눠지고 뭐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가 값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1차 도함수를 갖다가
조금 더 정확성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절삭 에러가 h의 1창이 아니라 h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더 어큐러시가 있는 1차 도함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함수값을 하나, 둘, 세 종류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함수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얻은 거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보관을 할 때도 데이터 포인트가 더 많으면은 고차항으로 보관을 해서 에러를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미분에서도 데이터 포인트가 더 많으면은 더 정확한 도함수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도함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수치적으로 그 도함수를 얻어내는 방법 중에서 구간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구간의 크기를 줄이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바로 주변의 데이터 포인트를 더 갖고 와서 구간의 크기는 유지를 시키면서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더 갖고 와가지고 1차 도함수를 더 정확하게 도출을 해가는 방법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함수값을 어때요? 내가 현재 위치에서랑 그 다음 위치랑 그 다음 위치를 뭐 땅땅땅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위치에서의 2차 도함수를 구해온 거잖아요. 이렇게 앞쪽의 데이터를 두 개를 갖고 와서 하는 방법도 존재를 할 거고요. 뒤쪽의 데이터를 두 개를 갖고 와서 하는 방법도 존재를 할 거고 앞뒤를 하나씩 써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존재를 하겠죠. 바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총 세 가지의 다른 유한 차분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forward finite different라고 했어요. 아마 전향 차분. 여기서 차라는 것은 difference, 차이를 얘기하고요. 분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하게 라고 유한하게 자른다라고 해서 finite입니다. 여기 앞에다 in을 붙이시게 되면 infinite, 무한이거든요. 근데 무한하지 않고 우리는 컴퓨터한테 무한하게 시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 finite, 유한하게 한다라는 뜻에서 원래 사실은 유한 차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한 말은 유한 차분이 되겠고요. 이 유한 차분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현재 위치랑 그 다음 위치의 차이를 갖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걸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 차분을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 앞에 걸 갖고 와서 하겠다. forwa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i 플러스 1 마이너스 fx의 xi의 위치에서의 차이로 이렇게 차분법을 갖고 오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걸 갖다가 저희가 아까 뭐 했었죠? 테일러 전개에서 2차 미분까지 갖고 오는데요. 2차 도함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 없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xi랑 xi 플러스 1과 xi 플러스 2 두 개의 앞에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와서 2차 미분을 수행을 하겠고 거기에 이걸 더 고려를 해주시면은 1차 도함수를 조금 더 어큐러시 있게 총 3가지의 함수값을 통해 가지고 더 정확한 어큐러시를 얻어올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3차 도함수도 한번 도출을 해보시면 데이터 포인트가 총 하나, 둘, 셋,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적용을 좀 해주시면 2차 도함수도 이렇게 조금 더 어큐러시가 있는 4개의 포인트를 바탕으로도 도출해오는 방법들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원리를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뒤에는 그거에 대한 반복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미분이라는 것도 뭐죠? 특정 위치들의 함수값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물론 이제 미분 쪽에서는 그런 실수 할 일은 좀 많지는 않고요.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수치 적분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요. 컴퓨터한테 적분을 수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볼릭한 형태로는 우리가 뭐 x를 적분하면 2분의 1의 x제곱이 된다라고 하는데 컴퓨터한테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법을 모른다고 할 때 이제 컴퓨터한테 보죠. 위치들의 함수값들의 조합만 너가 알면은 적분값이랑 거의 유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여기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뭐예요? h분의 1에 마이너스 h분의 1에 함수값들의 개수 붙여진 형태가 되죠. wi
f의 xi 시그마 i는 1부터 n, 물론 두 개니까 두 개가 되겠죠. 예, 미분도 적분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월드, 이거는 후향 차분 혹은 후향 유한 차분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내 기준 xi라는 점을 기준으로 차이를 볼 때 뒤에 점, 한 칸 뒤에서 보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약간 근데 앞에 있는 개수들은 다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Central Finite Different, 뭐 유한 차분이 되겠고요. Central이기 때문에 중심 혹은 중앙 유한 차분이다 라는 말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xi라고 했잖아요. 앞에 거 xi 플러스 1, 뒤에 거 xi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각각 했기 때문에 중앙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이 두 점, 이 xi를 생략하고 이 두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분을 구하는, 기울기,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x의 차이는 x의 i 플러스 1 빼기 x의 i 마이너스 1인데 기준으로 이게 거리가 hc이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거리가 2배, a의 2분의 h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어때요? 당연한 거겠지만은 x의 i 플러스 1과 빼기 x의 i 마이너스 1이 돼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의 크기가 2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함수값을 두 개를 쓰긴 했는데 나는 당연한 거겠지만 현재 위치의 값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하나씩 더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세 점을 알고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에러의 크기가 조금 더 줄어드는, 앞에서는 h의 1차항에 비례하는 에러라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h 크기의 제곱에 사실은 반비례가 표현이 되죠. 이 차항을 리글리저블 할 정도의 에러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Central Finite Difference Method 자체가 가장 어큐러시가 더 높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럼 높은 거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함수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더 사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엄밀하게는 이 계산 방법은 앞에서 보셨던 이 계산 방법과 그다지 차이가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1차 차분을 갖다가 뒤에서처럼 이렇게 고차항을 반영한 테일러 함수에서 고차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치환된 형태를 취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앞뒤의 함수값을 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중앙차분법을 쓰시는 게 에러를 확 줄여올 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짝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음과 같은 4차 폴리노미얼 이큐에이션이 있겠습니다. 간격의 크기가 0.25를 쓰겠고요. 그래서 x는 0.5에서 함수값을 누구로 구하자? 도함수를 구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0.5에서 도함수를 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은 미분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4 x 세제곱 마이너스 0.45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x 0.25 해주신 다음에 x에다가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0.5 넣어주시면은 실제 정확한 정해가 마이너스 0.9125가 나오겠죠? 그렇게 구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자? x의 i 플러스 1과 x의 i 함수의 f의 x 플러스 1과 f의 xi라고 했고요. xi는 0.5인 위치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구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간의 크기가 0.25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점은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0.75까지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75를 넣어주신 함수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구해주셔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전향차분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155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후향차분도 수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뭐 후향차분 마이너스 0.5라는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나는 0.5 빼기 0.25 0.5 빼기 0.25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0.74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차분이 더 중요합니다. 중심차분 같은 경우에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0.75 빼기 0.25 F에 0.75 든 거랑 F에 0.25 넣어주신 함수값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0.934가 나오게 돼서 보시면 어떨까요? 에러가 다들 꽤 크게 나오죠. 구간이 0.25라는 건 사실 상당히 좀 먼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변화율에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큰데 중심차분은 확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는 제가 풀지는 않았지만 0, 0.25, 0.5, 0.75, 2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엄밀하게 이 세 개만 쓰시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를 하면은 그때 우리가 0.5의 차분 구하시면은 되겠고요. 여기서는 0.25의 2차 전향 차분을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전향 차분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4차 중심 차분까지 더 해보시면은 뭐 더 에러가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전향과 후향 차분의 오차는 사장의 결과 우리가 사장에서 이제 트렁케이션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죠? 상당히 어큐러시가 높은 결과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한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도함수를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오차가 만약에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고 하시면은 이 구간의 크기를 0.25에서 뭐 0.1이나 혹은 0.05로 줄여주시게 되면 이 오차는 아마도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얘기를 해줬던 부분은 이제 미분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유한한 차분 방법을 쓰는 방법과 그리고선 그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수치적인 에러가 존재를 하겠습니다. 이건 트렁케이션 에러입니다. 소수점에 대한 수치적인 에러가 아니고요. 트렁케이션 에러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한 차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전향, 후향, 중앙, finite different method를 사용을 하셔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즉 트렁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모델을 어드밴스드하게 2차 도함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가장 간단한 것은 역시나 구간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1.3절의 리차르드 외산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18장을 안 하고 와서 이 부분 살짝 생략을 하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등 간격에 대해서 부등 간격은 뭘까요? 등 간격이 아닌 경우를 부등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도함수를 얻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요, x의 i 플러스 1과 x의 i 뭐 당연한 거를 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지만은 이렇게 할 때 분모를 h분의 라고 하고서는 xi에서 플러스 h,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미분할 때 도함수 구할 때 정의했던 식인데요, 이 h를 했는데요, 이 h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등간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2배의 h로 갔다가 앞뒤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데이터 함수값들을 그렇게 등 간격이 h씩 떨어져 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은 참 해피했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데이터 포인트를 뭐 0, 0.25, 0.5, 0.75, 1 이렇게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데이터를 나중에 다 얻고 나서 봤더니만 이렇게 얻어놓고 봤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0.5라는 위치에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은 뒤로는 마이너스 0.3 포인트가 있고 앞으로는 0.4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오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 앞에 거를 더 가져오는데 이쪽 공간은 0.1이 돼버리잖아요. 여기는 뭐 0.2가 돼버리고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썼던 방식을 좀 쓰는 데 있어서는 좀 갑자기 무리데스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좀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나의 기법으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 기억나시나요?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li랑 함수값 xi를 써가지고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뭐 0부터 2까지 해서 총 4개 데이터 포인트를 여기서는 2차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니까 2차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거의 형태는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함수값이 x가 0일 때 그 함수값과 그 다음에 그 점일 때 L0는 0이 아닌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였죠? x의 1과 x의 2가 나오면 0이 되고 0이 돼줘야 되고 그쵸? 그게 아니고 x의 0가 나오면은 1이 되는 L0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같은 방식으로 f의 x1이라고 하면은 이 값이 나머지들의 포인트가 들어갔을 때는 다 0이 되고 x의 1이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1이 되는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좀 이렇게 적힌다라고 했을 때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에서 2차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였냐면 그때 데이터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2차 선형 보관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등간격이 아니어도 이렇게 한쪽에 막 몰려 있어도 2차 함수를 아주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갖다가 도함수를 구하는데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 fx가 몇 차 함수예요? 표현은 다 안 했지만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는 사실 2차 함수죠. 그렇다면 얘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되죠. 즉 그걸 수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하시면은 x에 대한 2차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x 더하기 2개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미분하니까 x제곱이 2x가 되고 x는 상수원 그대로 나왔고 뒤에는 상수항이 날아가 버리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x에 대한 1차 함수만 남겠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개수였죠. 코에피션트였죠. 함수값들 상수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이쪽도 2차 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고 여기도 적어두진 않았지만은 똑같이 1차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도함수를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하신 것에서 구해올 수 있죠. 우리는 이 형식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컴퓨터한테 이것만 계산해와라 라고 하면은 x라는 위치에서의 미분값을 아주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등간격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아주 좀 간단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세 점이 어떠한 간격으로 어떠한 구간에 존재하더라도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등간격이지 않아도 정확하게 도함수를 구해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함수의 값이 중심 차분값과 같이
거의 2차에 비례하는 정도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좀 장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땅속의 온도 구배에 대해 측정을 했는데요. 대기면에서는 땅값의 지표면 온도는 13.6도였는데요. 지표면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1.25cm를 들어갔더니만 온도가 한 12도로 떨어졌고요. 한 3.75 정도 파고 들어갔어요. 75cm 정도 파고 들어갔더니 온도가 한 10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온도가 떨어진 게 한 1.5도, 2도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로도 1.25, 그 다음 데이터 포인트는 3.75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간격도 일정치 않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이걸 도출을 하면은 뭐예요? 온도의 차이가 뭐예요? 땅속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힙 플럭스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흙에 대한 컨덕티비티가 있고 하면은 전달 개수 보는 마이너스 하나 좀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즉 그렇다면 우리가 지표면에서 공기에서 토양으로 들어가는 이 히트 플럭스의 세기는 얼마일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기를 얼마나 뺏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Z가 0인 위치, 즉 이 지표면에서의 열 전달 량을 갖다가 열 플럭스를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등간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을 썼었죠.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으로 표현이 됐던 x0의 x1, x0의 x2 분의 2배의 x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셔야겠죠. x0는 어디죠? z가 0일 때 x1은 우리가 한 깊이가 1.25였나요? 1.225 다음에 이쪽은 3.75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x에다가는 뭐 당연하지만 0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줘서 계산하신 값들을 갖다가 첫 번째 텀, 그 다음에 두 번째 텀 있고 세 번째 텀들이 있는데 그게 정리된 게 다음과 같이 되겠죠. 네, 해주고 그 함수 값을 여기 z가 0일 때는 13.5도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13.5도, 그 다음에 12도, 10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수행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33.333 켈빈 퍼 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힙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k의 dg dt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33 그다음에 열전달 계수는 0.5라고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힙 플럭스의 양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차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도함수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 데이터를 측정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죠? 수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기계나 여러분들의 이제 실험하시는 숙련도에 따라서 실험 데이터가 사실은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데이터가 뭐 이렇게 딱딱딱 눈으로 봐도 지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 미분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2차도 함수니까 선형 함수가 나와 주셔야 되는데요. 측정을 하고 봤더니 온도가 살짝씩 들쑥날쑥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얘를 차분법을 수행을 해서 봤더니만 미분 개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크게 출렁이는 걸 봐서는 이때는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선형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오는 경우들도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살짝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긴 한데요. 뭐 데이터가 이렇게 갔으면 당연히 선형으로 이제 미분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 하게 되면 뭐죠? 우리가 앞에 데이터를 그대로 뒤에를 쓰다가 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미분을 구한다고 하면 적어도 앞에 거나 앞에 거 두 개를 갖다 쓰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뭐 한데 앞에 거랑 두 개 쓰는데 얘네가 에러를 내포하다 보니까 얘한테 영향을 준 거죠. 이 위치에서 미분 개수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센트럴 포인트를 써서 앞뒤를 적절하게 좀 데이터 포인트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쓰는 방법으로 어큐러시를
좀 향상시켜야겠죠. 데이터 포인트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죠. 이미 데이터를 내가 측정을 해놨습니다. 이 델타 x h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줄일 수 없습니다. 물론 기회가 돼 실험을 더 하실 수 있으시면 더 해서 이걸 줄여오는 방법도 존재하겠죠. 아니면은 매번 위치에서 실험을 다시 잘 해가지고 평균값을 잘 측정을 해오시던가, 그쵸? 이런 거는 애초에 실험 계획에서 정확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요. 이미 데이터가 이렇게 온 순간에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예요? 데이터를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어큐러시가 높게 하는 방법도 존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실험 데이터들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 뭐였죠? 사실은 에러가 존재를 할 텐데 그 에러를 최소화하자 뭐였죠? 회귀를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을 써가지고도 등간격이지 않을 때, 부등간격일 때도 도함수를 미분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모델을 최초에 회귀로 좀 해왔으면 에러가 있더라도 뭐예요? 균일한 수준의 미분을 구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편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편미분, 이제 partial differenc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도 함수는 사실 뭐 이제 독립 변수가 한 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함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고차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하신다 하시면 누구를 먼저 미분을 수행을 해주실지 먼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쵸? 그럼 저희가 뭐예요? x에 대해서 했고, 여기는 구간이 두 배가 됐으면 뭐예요? 센트럴 포인트 finite difference를 수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구해하시고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x에 대해서 한번 더 수행을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y에 대해서 변할 때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된다. 2차 도함수도 다음과 같이 함수값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얘를 좀 좌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중심이 있으면 x로 한 칸, y, 마이너스 x, 델타 x를 한 칸씩 이동을 했고요. y도 어때요?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델타 y를 이용했고요. 즉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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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총 4군데서의 함수값을 써가지고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오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랩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서 우리가 이런 finite difference를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트랩 함수 중에 이제 diff라는 게 있습니다. 뭐 diff, 뭐 difference라는 거에 약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앞뒤로 차이를 갖다 얘기를 해주는 것을 토해내 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xi를 내가 데이터 포인트를 0, 1, 5 이런 식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diff를 취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1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 1 얼마? 1 1 1 하면서 총 데이터가 6바이 1이었으면은 토해내지는 데이터는 5바이 1로 하나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갖다 이렇게 도출을 해내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왜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함수의 도함수를 갖다가 구할 때 어떻게 하죠? 델타 x 그 다음에 함수값도 x에 델타 x 마이너스 x가 있는데요. 자세히 매트랩에서 잘 생각해서 x들은 x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함수값들은 y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뭐죠? diff x랑 diff y를 넣어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dy dx 저는 이렇게 함수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도함수를 각 위치마다 이렇게 구해내주는 거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포인트가 총 n by 1이면은요 여긴 n-1 by 1로 좀 줄어들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각각의 차이, x의 첫 번째 위치의 차이, 그때의 함수값의 차이를 갖다가 나눠주시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어떻게 써야지 정확한 표현이죠? 얘 벡터고 벡터인데요. 벡터의 위치에서 나눠주셔야 되니까 diff y 점 나누기 diff의 x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아마 매트릭스 벡터 나누기 벡터가
요소에 정확하게 나누기들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먼저 펑션 핸들을 갖다 정의를 해주시고요. x가 0부터 0.8까지의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간은 크기는 0.1씩 한 것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뭐 0, 0.1, 0.7, 0.8까지 해가지고 미분 각 위치에서의 도함수 값들을 조금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겠고요. 당연한 거지만 뭐 손쉽게 미분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물론 매트랩에서 우리가 얘를 펑션 핸들로 씁니다. 근데 컴퓨터한테 이 함수의 모양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x가 0일 때 x가 0.8 혹은 뭐 중간에 빼먹으면 0.5도 있겠죠. 이런 값일 때 그때의 함수 값이 얼마냐 000 넣어주시면 뭐 0.2 0.8 넣어주시면 그때 함수 값이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런 값들을 이렇게 벡터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 데이터 포인트들만 이렇게 0에서 0.2 0.5일 때 얼마, 0.8일 때 얼마를 갖고 있는 거지 이 함수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우리가 손으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건데 컴퓨터는 모른다. 우리는 그걸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미리 정의한 값을 이제 호출해서 쓰는 거긴 하는데 모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을 diff를 취해 주시게 되면 0부터 0.8까지 0.1씩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구간에 크게 0.1씩 나올 것 같겠고요. 0부터 0.8이기 때문에 총 9by 1이 나왔는데 8by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iff y를 똑같이 수행을 시켜주시면 그 차이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함수값을 뭐 diff x는 사실은 모든 점에서 0.1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뭐 그냥 diff x를 0.1로 나누는 거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각각을 나눠주셔서 이렇게 해서 그 위치에서의 미분 도함수 값들이죠. 이게 0일 때 도함수 값, 여기는 0.7일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엄밀하게는. 그쵸? 그런 식으로 0.7, 왜냐면 0.8까지는 우리가 얻을 수 없죠. 왜냐면 0.9 위치의 함수 값을 모르기 때문에 0.7까지의 도함수를 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플러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플러스를 수행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구한 데이터 포인트들 있죠? 예, 해놨는데 제가 0부터 0.7까지 구했는데 얘는 데이터를 어디다 플러스를 해놨나요? 한번 살짝 투영시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봤더니만 어때요? 함수값을 그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들 소수점이 1이 아니라 0.05 즉 내가 구한 차이는 0하고 0.1의 차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그 중간의 도함수랑 똑같은 거지 이 점에서의 도함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플러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좀 더 리즈너블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후양차분을 수행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뒤에 거를로 좀 한 칸씩 이동이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진짜 매트랩에서는 이제 gradient라는 함수가 존재하겠습니다. 예, 원소수가 n부터 1까지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하여 n개의 차분을 포함하는 뭐 벡터다라고 표현을 수행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가지고 예,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함수 자체를 갖다가 플러스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0부터 0.8까지 0.1씩의 함수값 넣어주시고 그레디언트 취해주시게 되면은 그냥 구간의 크기를 0.1씩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플러스를 한번 해보시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긴 한데요. 어때요? 좀 근데 조금 뭔가 좀 살짝 다르죠? 예, 앞에서 diff 함수를 사용한 것보다 정확하지 못하다. 이는 diff가 0.1을 사용할 때에 비해 2배의 큰 구간을 써서 그레디언트가 0.2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해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그레디언트가 더 정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 사실은 엄밀하게는 정확합니다. 이쪽들은 정확한데 이제 여기서는 아닌데 이거 정확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여기서는 지금 뭐 그레디언트가 0.2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 포인트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세 개가 사용이 돼가지고 이쪽 값을 더 이게 낮게 갖고 왔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뭐 매트랩에서도 이렇게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취해줄 수가 있긴 한데요. 우리는 이제 뭐 사실 diff라는 걸 써가지고도 수치적으로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들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뭐 그레디언트를 함수를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여기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벡터 데이터 값을 넣어주긴 하는데 h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포인트라는 것을 저희가 원래 사실은 일정하게 넣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부등식으로 넣어줄 수가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점들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만 가져가야 된다고 하시면은 그 데이터 함수를 얻는 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애초에 도출을 균일하게 균등을 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쓰진 않고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혹은 저희는 diff를 갖다가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시면서 이걸 좀 쓰실 일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유한 차분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유한 차분을 쓰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3학년 때 열민 물질 전달 때 아마 김신 교수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원래는 수치 해석을 배우기 전까지는 처음 수치 해석이라고 할 만하게 접했던 게 바로 열 전달이라는 과목에서 좀 이 내용을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finite different 유한 차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열 전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전기 쪽으로 나눠해서 이제 열민 물질은 안 들을 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사실 회로라는 것들도 어떻죠? 예.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쵸? 들어오고 어딘가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열도 똑같습니다. 열이 들어오고 열이 들어오면 어딘가로 열이 나가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열 전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로도를 아마 2학년 때 1학기 때 배우셨죠? 그때 배우실 때는 뭐 약간의 그런 거에 대한 등간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미분 방정식을 뭐 캐패시턴트, 인덕턴트 혹은 레지스턴스의 수학적 표현 방법이랑 뭐 키르히르프 법칙, 뭐 키르히르프 브릿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엄밀하게는 전류의 이런 전체에 들어오는 합은 보존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류 에너지 보존 이퀘이션이잖아요. 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에 대해서 푸시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차분법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쓰셔야지 그런 것들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단원까지 공부를 다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적분과 미분을 아마 충분하게 수행을 컴퓨터로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셨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숙제를 내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마지막 저희 자이로콥터의 데이터 자이로콥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하시고 추적 설계하시고요. 혹시 그레디언트랑 미분 이런 적분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을 최종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수치 적분과 미분을 각각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